문제의 본질은 함께 손을 잡고 원인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우리를 착취하는 자본과 우리가 연대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치고받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 미국의 대선은 힐러리 클린턴 같은 어정쩡한 정치인이 절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미국은 1980년에 레이건을 앞세워서 신자유주의가 도입이 된 이래 36년 동안 진짜 박살이 났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인형이요. 어떤 통계를 봐도 중산층이 거덜이 났습니다. 36년 동안요. 심지어 집 한 채 가고 있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면서 집도 다 뺏겼습니다. 그냥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미국 민중들이. 보험이,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중산층이 아예 와해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려 36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근본적인 수직폭력에 착취를 당한 겁니다. 분노 꼭지까지 다른 건데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와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세론이라고 했죠. 무조건 당선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맨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기성전지 정치인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적당히 좋은 옷 입고 나와서 적당히 예쁜 표정 지으면서 적당히 잘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꼭지가 돈 민중들이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때는 역대 미국 대선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두 명의 아웃사이더가 돌풍을 일으킵니다. 평소 같으면 대통령 선거 근처에도 못 나왔을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버먼트주의 무소속 상원의원이랍니다. 미국에서 무소속 상원의원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버먼트주가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저 구석탱이에 있는 요만한 주입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 상원의원이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대세론을 이루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과 경선을 하겠답니다.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샌더스는 심지어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사회주의자가 웬 말입니까? 택도 없는 도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니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경선에 참가한 지 한 달 만에 힐러리 턱밑까지 쫓아갑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버니가 이길 뻔도 했습니다. 만약에 버니가 힐러리를 이겼다면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은 또라이 트럼프가 아니라 버니 샌더스였을 겁니다. 버니와 트럼프의 어떤 가상대결도 격차가 20에서 30% 났거든요. 이건 뭐 해보나만 한 승부였었던 겁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 특보자 무소속 상원의원이 이렇게 큰 민중들의 열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극도의 수직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버니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월가 새끼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포함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이다. 함께 손을 잡고 투쟁하자. 우리의 몫을 빼앗아보자.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기성정치인이 해주지 않았던 진실의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미국 민중의 절반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아웃사이더가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 아웃사이더는 대통령이 아니고 통반장도 해서는 안 되는 또라이 새끼입니다. 근데 이 또라이 새끼가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고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어법은 공화당의 역대 어떤 후보하고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유세장에서 얘기를 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거 어떡하냐고, 저 새끼가 후보되면 어떡하냐고 난리가 납니다. 공화당에서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트럼프는 36년 동안 절절하게 수직폭력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던 민중들의 수폭폭력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멕시코 놈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놈들을 두들겨 패자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한국 놈들이 한미 FTA를 체결해서 우리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놈들을 두들겨 패자. 제가 듣는 순간에 아니 여보세요 잠깐만요. 북중미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하시고요. 아니 한국이 미국을 착취한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씨 아무리 너무 경우가 없는 얘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미국 민중들 절반이 열광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들겨 맞을수록 힘센 놈에게 착취를 당할수록 나보다 약한 놈을 붙잡고 두들겨 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 절반의 민중들이 트럼프의 저 이야기에 열광을 하고 마침내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죠.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빈곤의 내재화가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베블런이 이야기를 했듯이 빈곤
빈곤해질수록 사람이 보수화되는 데서 문제가 그치지 않고요. 우리는 가난해질수록 연대와 협동의 손길을 놓고 우리끼리 치고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약한 놈을 두들겨 패죠. 제가 민주노조 계열에서 이성적으로 가장 믿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지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입니다. 가장 지적으로 뛰어난 이성의 파이터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교조가 작년에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서 80%에 가까운 반대로 비정규직 기간제화에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임용고시를 통과했는데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성차 5개사 노동조합 중에 유일하게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조직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작년 봄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서 쫓아내는데 78%의 찬성률로 가결했습니다. 비정규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울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결과를 들을 때. 함께 싸웁시다. 함께. 문제의 본질이 우리끼리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싶어도 먹히지 않습니다. 정교조 교사, 이거 방송만 했다 정교조 교사분들한테 항의 엄청 받았습니다. 기자님, 현실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임용고시라는 과정과 이게 뭔지 아세요? 쫙 보냈는데 백날 얘기해봐야 다 깼던 같은 헛소리입니다. 정교조의 원칙이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실에 서 있는 한 모두가 다 평등한 선생님이라고. 그 원칙은 어디다가 다 팔아먹고 이제 와서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까? 기아차 노동조합은 저한테 뭐라고 하여튼 뭐 되게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한 분이 이렇게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역연대에 열심히 하고 있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최정명 한교협 동지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조합 원으로서 300일 넘게 광고탑에서 투쟁을 했을 때 뭐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만큼 빈곤의 내재화라는 게 우리들의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고졸이랑 같은 위치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인서울을 나왔으니까 지방대랑 같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돼. 나는 임용고시를 통과했으니까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는 놈과 같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돼. 이러한 수평부분적 심리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지배자들에 대한 투쟁은 무마되고 우리의 힘은 점점 분산이 되죠. 자본주의 역사를 대략 30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학이 대략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학은 200년 동안 이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한 축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밥 먹을 때 농민들한테 감사 좀 하지 마라. 우리 막 농민들한테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감사하냐? 농민들이 니들 배불리 먹게 해주려고 쌀 재배했냐? 아니잖아. 야, 농민들도 돈 벌려고 재배한 거야. 뭐하러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쓰실 때마다 막 이재용한테 너무 막 감사하고 그러십니까? 차를 탈 때마다 막 정몽구한테 막 너무 고맙고 그러세요? 빼빼로를 먹을 때마다 막 신동빈이 생각나고 그러십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건 걔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아담 스미스는 그 이기심을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이 이기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면 여기에 경쟁이라는 시스템을 붙이면 자본주의는 영원히 발전을 한다고 가르치죠. 왜냐? 경쟁 시스템에서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으니까 경쟁이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무궁하게 발전을 한다는 게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의 주장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 경제학 이론 중에 게임 이론 중에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할 건 아니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2인 1조로 짝을 짓겠습니다. 예. 그리고 파트너가 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분께 이 게임의 주도권을 드릴 겁니다. 진행자는 왼쪽에 있는 분께 공돈 10,000원씩을 갑자기 줍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두 분 파트너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남남입니다. 남남.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의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의 주도권을 쥔 10,000원을 가진 분은 이 10,000원을 오른쪽에 있는 처음 생면부지에 처음 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나눠주는지는 왼쪽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오른쪽 사람이 고마워요 하고 받아들이면 두 분은 행복하게 헤어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람이 나 싫은데 하고 거절하면요, 게임이 나가리가 됩니다. 제가 그 10,000원을 뺏어올 겁니다. 두 분 다 한 푼도 못 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얼마를, 이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세 분만 받겠습니다. 5,000원 한 표 나왔습니다.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강사가 알아서 강의를 끝내줄 거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십시오. 세 분의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 강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총회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네. 밤을 새셔야 됩니다. 여기서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100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4,500원을 주시는 건가요? 네. 의외로 5,000원 이상 주시겠다는 분들은 없으시네요. 네. 협동조합인 거죠, 여기가? 네. 10,000원 주시겠다는 분도 나오는 데가 있는데,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평소에 협동은 잘 되시나요? 그러니까요, 네. 정답은 1원입니다. 100원을 주신 분의 답이 제일 가깝죠. 이유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부릅니다. 경제학 용어로요. 모든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모든 것을 번개처럼 계산해서 단 1원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합리적 인간, 이기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열한 속임수죠.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으면 왠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처럼 호모 에코노미쿠스일 것 같잖아요. 누가 그런데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했습니까? 이 제가 웃긴 게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한계 효용 체감 이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짜장면을 한 그릇 먹을 때 효용이 10. 그런데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짜장면은 첫 그릇이 제일 맛있죠. 두 번째 그릇, 두 번째 소비 단계로 넘어가면 배가 부르니까 만족, 효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릇의 효용은 8. 세 번째 그릇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 효용이 5,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고등학교 때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저도 당연히 짜장면은 첫 번째 그릇이 제일 맛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그릇을 먹을 때 효용이 10, 이게 번개처럼 숫자로 계산이 돼요? 두 번째 그릇 8, 이게 번개처럼 숫자가 계산이 됩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회식을 할 때 왼쪽 돌판에서 삼겹살이 구워지고 있고 오른쪽 돌판에서 목살이 구워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현재 내 한계효용을 계산해 본 결과 삼겹살을 집어먹었을 때 한계효용이 8.7, 목살을 집어먹었을 때 한계효용이 8.4. 그러므로 당연히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때문에 한계효용이 높은 삼겹살을 집어먹는 게 가장 유리해. 그런데 첫 번째 삼겹살을 집어먹었더니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삼겹살의 한계효용이 8.1까지 감소했고 목살은 여전히 8.4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젓가락을 먹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걸 모든 걸 번개처럼 계산을 해서 숫자로 계산을 해서 이론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냐고요. 누구도 합의할 수 없는 이론을 가지고 300년 동안 경제학의 전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따르면 왜 이론이라는 답이 나오냐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사람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많은 돈을 가져야죠. 그런데 10,000원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빵원! 하고 제안을 하면 오른쪽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생긴 게 탱전 한 푼 없는데. 거절할 겁니다. 거절하면 가서 뺏어올 겁니다. 두 사람 다 한 푼도 못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는 줘야 됩니다. 얼마를 줘야 되느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줍니다. 1원. 그러면 왼쪽 사람의 이기심이 만족이 됩니다. 그럼 오른쪽 사람의 입장으로 오겠습니다. 이 이론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 받아들여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인간은 1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번개같이 계산해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요. 거절을 하면 저 이론도 안 생깁니다. 그렇죠? 오케이를 해야 저 이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이 안 생기는 것보다 이론이 생기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굉장히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는데 뭐 여러분들의 적대감이 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때 이론 받아서 뭐 하느냐 기분 나빠서 못 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을 받아들여야 더 유리해진다고요. 그렇죠?